중종이 결국 장경왕후 윤씨가 죽은 다음에 패비신 씨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왕비를 또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 여자가 문정왕후 윤씨예요. 지금 이 윤씨 집안이 계속 왕비 집안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나오고 있죠. 네. 자, 정의왕후 윤씨, 세조의 부인이죠. 자, 그리고 그 정현왕후 윤씨, 중종의 엄마. 그리고 중종의 두 부인도 계속 윤씨죠. 타평 윤씨라는 집안인데, 네, 명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왕비를 계속 맞아들이게 됐고, 이 장경왕후 윤씨 집안이랑 문정왕후 윤씨 집안은 한 6촌쯤 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같은 한 이제 윤씨 그 같은 그 패밀리였다고 보시면 돼요. 요 조선시대 족보상으로 보면은 문정왕후 윤씨는 조선 최초로 간택돼가지고 왕비가 된 여인. 간택. 간택이라는 게 뭘까요? 간택. 가려가지고 뽑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원래 이전까지 왕비가 죽으면은 그 왕비 뒤를 이어가지고 왕비가 되는 사람들을 계비라고 한다 그랬죠. 계주 이어달리기 할 때처럼 정비가 죽으면은 정비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정비가 되는 사람들을 계비라고 했잖아요. 그죠? 계비를 뽑을 때는 원래 어떻게 뽑았냐면 그 왕이 데리고 있는 후궁들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계비로 올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계비. 자, 우리 성종 그 처음에 한 명의 딸이었던 공예왕후 한씨랑 결혼했는데 그 공예왕후 한씨가 19살에 죽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성종이 계비로 들인 여인 윤씨였죠. 그 윤씨가 성종이 데리고 있던 여러 후궁 중에서 아들을 임신하면서 데뷔한테 또 잘하고 하니까 왕비로 올린 거예요. 그 사람이 패비 윤씨라고. 예. 그다음 패비 윤씨가 궁 밖으로 쫓겨난 다음에 사약 먹고 죽고 나서 또 성종이 데리고 있는 후궁 중에서 하나를 또 왕비로 올렸는데 그게 중종의 엄마였던 정현왕후 윤씨예요. 이런 식으로 왕비가 죽었을 때 간택을 원래는 후궁 중에서 이제 왕비로 끌어올렸는데 자, 요 중종 때 최초로 계비를 뽑을 때 후궁 중에서 올린 게 아니라 궁 밖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그 왕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이때 궁 밖에서 왕실의 왕비가 될 여인을 뽑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간택이라고 불러요. 자, 간택은 처음에 뽑은 여자를 바로 왕비로 삼을까요? 그렇게 안 해요. 자, 먼저 그 왕비가 되고 싶은 그 아빠들이 보통 욕심이 있겠죠? 내 딸 왕비로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그 궁에서 자, 그 사주팔자 들어봤어요? 사람이 그 타고난 사주팔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주 단자를 왕실에 보내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그리고 금운령이 내려요. 그 한 15세에서 20세까지의 여자들을 결혼을 못하게 해요. 그 간택 기간 동안에. 왕이랑 결혼해야 되니까. 왕이랑 결혼해야 될 여자를 뽑는 과정이니까 그 기간 동안은 결혼을 못하게 한다고. 길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 자, 금운령이 내린 다음에 사주단자를 받아가지고 이 임금이랑 사주팔자 궁합이 잘 맞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선발을 해. 자, 그 다음에 이 왕실의 그 왕비랑 뭐 그 왕비를 뽑을 만한 그 왕은 참여 안 하고 왕실의 제일 큰 어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 이 뽑힌 여자들 중에서 한 번 뽑아요. 자, 그렇게 해서 최종 명단까지 올라간 여자들을 또 마지막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한 번 더 뽑아요. 자, 절차가 몇 번 있어요? 3번 있죠. 그렇게 3단계 절차를 통과한 여자를 왕비로 삼는데 이 과정을 간택이라고 해요. 조선시대 최초로 간택을 통해서 왕비가 된 여자가 문정왕후 윤씨. 자, 이 문정왕후 윤씨는 중종과의 사이에서 그 아이가 있긴 있었는데 공주만 4명을 낳았어.
자, 근데 그나마 이 공주 중에서도 셋이 다 일찍 죽었어요. 자, 그래서 내 팔자에 아들 복은 없구나라고 했었는데, 이 문정왕후 윤 씨가 궁에 들어오고 나서 17년 있다가 문정왕후 윤 씨 34살 때 아들을 낳아요. 네, 그 아들이 경원대군이에요. 왜 세자가 못 되는 거죠? 누가 있으니까? 인종이 있으니까 세자는 못 되고 대군이 된 거죠. 자, 근데 이 인종은 자기 엄마가 돌아가셔서 새엄마라고 할 수 있는 문정왕후 윤 씨를 굉장히 극진하게 모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당시 학자들이 좀 아쉬워했던 게 인종이 오래만 살아 있었으면 세종대왕 못지않은 성군이었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인종은 공부를 좋아했고 행실도 평소에 굉장히 바르고 자기 새엄마였던 문정왕후 윤 씨한테도 효도를 굉장히 다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정왕후 윤 씨도 그런 인종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지만 자기한테 잘하니까. 정작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뭐가 태어났어요? 그쵸. 아들이 태어났죠. 자, 이제 문정우 윤 씨도 스물스물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그쵸.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 말고 내 자식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중종 28년에 경원대군이 태어나요. 너무 늦게 태어났죠. 이 당시 인종은 이미 나이가 이제 20살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누가 봐도 중종이 죽었을 때 뒤를 잇는 거는 누가 명백해요? 인종이 뒤를 잇는 게 명백하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인종은 엄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뒤에서 좀 뒷받침해 줄 사람이 부족했는데 장경왕후 윤 씨의 오빠로 유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님은 인종에게 엄마의 오빠니까 외삼촌이죠. 그죠? 자, 문정왕후 윤 씨는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윤원형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권력 욕심이 있는 사람이야. 자, 중종이 재위 38년 만에 죽어요. 자, 중종이 죽었을 당시에 인종의 나이가 30이었고 경원대군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자, 인종이 평소에 품행도 바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종의 뒤를 누가 잇는다? 인종이 잇는다. 자, 근데 인종은 몸이 좀 약했어요. 자, 그런데다가 아버지 중종 돌아가셨을 때, 자, 뭐 해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자, 먼저 장례식 치르고 나서 3년상 해야 되죠? 상복 입고 때가 되면 신하들이 이제 아버지 조문 오면은 아이고, 아이고, 이제 곡을 하면서 손님들 맞이하고 그 예식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인종이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너무 슬퍼서.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좀 깊어가지고 먹는 걸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관들이 계속 임금한테 얘기를 해요. 빨리 드시라고 음식을. 그리고 심지어는 원래 초상이 나면은 육식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게 기본적인 예절이에요. 막 누가 돌아가셔서 슬픈 상황에서 고기나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예전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 만나거나 첩을 만나거나 술을 먹거나 이렇게 뭔가 자기 즐길 만한 행동들을 절제하고 삼가는 게 기본적인 예절이거든요. 인종은 당연히 그런 걸 삼갔고 문제는 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밥을 거의 안 먹는 거예요. 뭐 숭늉이나 이런 것만 하루에 한 그릇 요만큼 먹고. 네. 그러니까 몸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죠. 안 그래도 병약했는데 점점 안 먹으니까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 몸을 다 망쳐가지고 자 이제 재위한 지 8개월 만에 들어 눕게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나고 죽는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인종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인종은 자식이 없었어요. 인성왕후 박씨라고 해서 반남 박씨 부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인성왕후 박씨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다면. 자, 인종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조광조는 죄가 없다. 아버지 조광조는 조광조를 결국은 쳐냈죠. 자,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알았어요. 조광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조광조는 원칙대로 했고 공신들의 잘못된 걸 견제를 했는데 자, 중종의 마음이 돌변하기도 했고 공신들 세력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잃은 거죠. 자, 근데 중종 38년 재위하는 동안 조광조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됐었어요. 중종이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중종이 사약을 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인종은 평소에 조광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죽을 때쯤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겠다고요? 조광조를 용서해라, 사면하라 이런 얘기를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조광조가 복권이 돼요. 자, 조선시대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물론 죽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 이렇게 되지만 명예가 중요하죠. 조광조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다가 인종이 이 말을 남기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사면 복권돼요. 그래서 많은 유학자들이 다시 조광조를 유학의 종주로서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인종이 죽었어요. 근데 평소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히고 싶었던 문정왕후 윤씨가 마침내 자기 아들 경원대군을 왕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명종이에요. 자, 그런데 인종의 외삼촌이었던 유님 그룹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도 이 문정왕후 윤씨 쪽에서 경원대군을 자꾸 왕으로 만들려고 뭐 인종 집에서 한번 인종이 살고 있는 그 궁궐의 동궁에서 불이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이 난 것도 문정왕후 윤씨 쪽에서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유님과 문정왕후 윤씨 쪽에서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유님 그룹을 대윤, 윤원영 그룹을 소윤이라고 불렸는데 자, 인종이 즉위하기 전부터 이 대윤과 소윤 그룹 간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는데 인종이 일찍 죽어버렸죠. 그죠? 어. 유님은 인종의 외삼촌이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아, 이 유님은 인종의 외삼촌으로서 유님 인종의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장경왕후 윤 씨가. 근데 이 경원대군 쪽, 문정왕후 윤 씨 쪽에서 인종을 어떻게든 제치고 자기 아들을 왕위로 올리고 싶으니까 이 둘 사이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님은 이 인종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인종이 죽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끈떨어진 연이 돼버렸고 결국은 이 소윤과 대윤과의 싸움에서 이 명종이 이제 즉위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결정적으로 힘이 기울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정왕후 윤 씨가 굉장히 권력 욕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아들이 12살에 즉위했죠. 그죠? 12살에 즉위하면은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문정호 윤 씨가 어린 아들을 두고 뭐 했을까요? 수렴청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수렴청정 중에 유님과 관련된 이 대윤 무리들이 명종을 끌어내리고 다른 왕족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라는 역모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그룹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인종의 외삼촌 그룹이랑 명종의 외삼촌 그룹이 싸운 거예요. 전왕이 세요, 현왕이 세요. 현왕이 세죠. 그리고 특히 현황 그룹에는 이 문정왕후 윤 씨라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 반대편 대윤들을 모두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화가 마지막 사화, 을사사화.
유님은 왕실의 외가댁 식구라서 사실 사림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인물인데 문제는 유님과 관련됐던 유님 편에 있던 여러 사림들이 같이 이때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자, 대윤과 소윤, 인종의 외척과 명종의 외척 간의 대립에서 자, 인종의 그 외척들이 대부분 제거당한 사건. 이 사건이 마지막 사화 을사사화. 문정왕후 윤 씨는 어 이제 이 왕이 된 자기 아들 명종을 굉장히 엄하게 평소에 이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명종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이러면은 자, 그 궁녀들 앞에서 명종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종아리를 거두라고. 그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자, 아무리 이제 엄마 대비라고 해도 자기 아들이 이미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의 회초리를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 명종의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자, 명종 불러다 놓고 수시 때때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주상이 누구 덕에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자, 12살짜리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왕으로 앉힌 게 누군데 자꾸 이런 얘기를 아들한테 생색내듯이 했다 그래요. 문정호 윤 씨가 자기 아들 명종한. 그치. 자, 그래서 명종은 굉장히 엄마 기에 눌려가지고 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 결국은 이 문정왕후 윤 씨가 명종을 왕으로 올려놓고 20년 있다가 죽거든요. 자, 그런데 수렴청정이 이제 8년 만에 끝나고 20살의 명종이 직접 정치를 할 때도 이 문정왕후 윤 씨가 뒤에서 이거저거를 막 간섭을 하고 했기 때문에 명종은 끝내 기를 못 펴요. 그리고 엄마 20년 만에 죽고 나서 명종도 그 뒤를 따라서 2년 있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 기를 제대로 폈다 펴지 못했다? 펴지 못해. 자, 명종은 인순왕후 심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자, 이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순회세자예요. 자, 왕이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왕이 못 됐기 때문에, 자, 세자 앞에 시호가 붙은 거죠? 세자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먼저. 자, 순회세자가 먼저 죽으면서, 자, 명종이 이제 더 이제 많이 실망을 하게 되고, 이때 건강을 많이 해쳤다 그래요. 자, 명종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왕실에서 다른 사람 후보군을 골라가지고 왕으로 앉히는데, 자, 중종이 후궁이 9명 있었거든요. 그 9명 중에서 창빈 안씨라는 후궁이 있었어요. 중종의 후궁. 이 중종과 창빈 안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덕흥군이었어요. 이 덕흥군은 그러니까 명종이랑 배다른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덕흥군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큰아들이 하원군, 둘째가 하릉군, 막내가 하성군이었어. 명종이 순회세자 죽은 다음에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 자기 그 배다른 형의 아들들 세 명을 불러요.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명종이 자기 쓰고 있던 모자 있죠? 자, 임금이 쓰는 이 모자 뭐라고 할까요? 익, 익선관이라고 하죠. 이 모자를 벗어가지고 이 세 형제한테 써보라 그래요. 자, 돌아가면서 이제 형웅신 먼저 이제 썼겠죠? 하원군, 익선관을 냉큼 썼어요. 막 좋아했어요. 자, 그 다음 누구 차례? 하릉군. 하릉군도 형 거 받아가지고 냉큼 썼어요. 막 좋아했어요. 자, 막내 하성군 차례가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성군이? 자, 이거를 쓰지 않았어요.
명종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거 왜 안 썼어? 써보라 그러니까. 자, 신하된 자로서 임금님의 익성관을 쓰는 무례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때 하성군이 명종 눈에 들어요. 자, 그래서 명종이 죽으면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하성군에게 물려줘. 자, 이 사람이 선조라는 임금. 선조가 왕을 40년을 하거든요. 익성관 그때 한번 그 뭐랄까 양보한 이후에 왕을 몇 년 할 수 있었다? 40년 동안 익성관을 쓰게 되죠. 형들을 제치고. 자, 우리 교재로 가보세요. 그 40페이지. 자, 연산군이 이제 밀려나고 중종반정이라는 게 일어났죠. 자, 중종반정을 주도했던 반정공신들이 중종 초반에 권력을 휘두르는데, 자, 이때 반정공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죽어나가고 힘이 빠져갈 무렵, 중종이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을 때 중종 눈에 딱 눈에 띈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 조광조라는 사람이었죠. 조광조의 호가 정암이에요, 정암. 조광조는 호 정도도 알아두세요. 정암, 조광조. 조정암. 네. 백범 김구 할 때 그 백범이 별명이죠, 김구에. 자, 조광조는 정암이에요. 현명한 신하들을 추천하는, 과거 시험 말고 추천하는 제도. 현량과 제도. 자, 그리고 가짜 공신들의 공신 자기를 다 박탈하자. 따라 읽어보세요. 뭐 삭제? 위훈 삭제. 그리고 도교 행사를 치르는 기관, 뭐를 없애자? 소격서 폐지. 그리고 이제 유교윤리를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저 시골의 지방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모두 알리기 위해서 보급하자. 무슨 약? 향약을 보급하자. 이거 풀어서 쓰면은 향촌 자치 규약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름이에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농사 짓던 농부가 이제 우물가에 가가지고 우통을 까 벗었어요. 그 다음에 그 두레박에 물을 퍼가지고, 아, 시원하다 하고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끼얹었어요. 자, 이거 공자, 맹자가 강조한 유교, 예법, 이런 거에 맞는 행동일까요? 아니죠. 자, 이렇게 맨살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유교에서는 맞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서 하면은 괜찮겠지만 지금 그런 행동을 했죠. 이럴 경우에 혼이 나야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동네 양반들이 이 우통 까고 물 껴준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훈육으로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매를 때리거나 하는 거예요. 회초리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해서 적어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교 사회에서는. 예를 강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덥다고 해서 막 우통을 훌렁훌렁 까거나 막 사람들 이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에서 막 물을 껴지거나 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있는 법으로는 다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거나 고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교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유교에선 교화라고 하거든요. 가르쳐가지고 바르게 만든다. 네. 자, 그런 법이 뭐예요? 향약이다. 이게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건데 성리학 윤리를 지방에 보급하기 위한 향촌의 자치규약. 자, 조광조는 한때 중종의 예쁨을 받다가 기묘사화로 모두 조광조 세력들이 다 제거되고 사약을 받죠. 자, 조광조가 제거될 요 무렵에 조광조에 의해서 주장됐던 그 향약이라는 게 점점 지방에 보급되면서 이제 유교윤리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요. 자, 방금 우통 깐 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결혼. 우리 고려시대 때는 결혼하면 보통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랬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재산 상속도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남녀가 똑같이 나눠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제사도 큰아들만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지낸다든가 아들이 없으면은 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지위가 거의 어땠어요 보통? 비슷했죠? 자 근데 성리학이나 유교윤리에서는 이게 완전히 아니라 그랬죠? 성리학에서는 부모 돌아가시면 재산을 누가 물려받아요?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이 다 물려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혼할 때도 이제 결혼하는 순간부터 여자는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시집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자기 부모님처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는 순간 이제 자기 원래 태어난 그 부모님과 집과는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해가지고 완전히 그 남편 집에 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사 같은 거 지낼 때도 완전히 그 큰아들 위주. 그리고 큰아들이 대부분 제사를 다 전담하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사를 안 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술에 쌍놈 소리를 듣죠. 자, 뭐, 내가 허씨인데, 내가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허씨, 나랑 같은 양천허 씨인 집안에 다른 그, 내 학렬 바로 아래, 학렬 아래 사람 어린 아이를 입양을 하는 거. 그래서, 그치. 그렇죠, 맞아요. 걔를 양자로 삼은 다음에 걔한테 내 재산 같은 것도 나중에 죽으면 물려주고 대신에 걔는 물려받은 대가로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속이나 이런 것들도 요 16세기 초반에 향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바뀌게 돼요. 그리고 화장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손가락질 받는 행동이 돼요. 감히 부모 그 유해를 불태운다. 이런 건 굉장히 불효한 행동으로 여겨지게 된다. 자, 이런 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 이런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던 게 뭐라고요? 향약이다. 남녀 할 것 없이 대부분 고려시대 때는 화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서당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서당보다 한 단계 위에 고등교육기관인 수업원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자, 이 서원에서는 뭘 하냐면 공자, 맹자, 주자 같은 유명한 유학자들 그 외에도 안향, 성리학을 처음 고려로 들여온 사람이죠 원나라에서 그리고 뭐 이재현, 정몽주, 이색 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유학자들 그 위패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겠지만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이런 유학자들 그 위패 같은 거 모셔놓고 매년 제사를 지내는 공간. 자 서원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 뭐가 있었다? 사당이 있고요. 자, 그리고 학자들이 제자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교육 공간, 강당이라는 게 있었다. 이 서원은 사립이에요, 사립. 국립교육기관은 뭐 있어요? 서울에 하나 있는 거. 성균관이 있죠, 성균관? 네. 성균관 안에도 이 제사를 지내는, 공자 맹자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고, 교육을 하는 강당이 있어요. 자, 우리 성균관의 사당을 뭐라고 부를까요? 나중에 성균관대 가보면은 그게 있거든요, 지금도. 성균관의 사당, 대성전이라고 불러요. 성균관대학교 가면 지금도 대성전이 있습니다. 자, 성균관 안에 있는 학생들 가르치는, 유교 가르치는 공간, 강당을 뭐라고 할까요? 명륜당이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도 나중에 그 해화역에 있는 성균관대 가면은 캠퍼스 안에 이게 있어요. 조그맣게. 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네. 자, 그런데 사립교육기관으로 서원이라는 게 16세기부터 만들어지는데 최초의 서원은 자, 백운동 서원이. 백운동 서원은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의 풍기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좀 특이하죠? 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세붕이 만들었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세붕. 이 사람이 풍기의 그 사또, 군수로 임명이 된 다음에 이 서원을 만드는데, 네. 백운동에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백운동이라고 불렸다가 이 서원에서 점점 많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공부해서 과거 시험 합격도 하고 이제 점점 유명해지니까 중종이 이 서원에다가 액자를 내려요. 자, 액자를 내린다. 하사한다. 뭘 내린다? 액자를 내려요. 그 서원 앞에 그 서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네. 임금이 직접 친필로 쓴 그 서원의 이름을 적은 그 액자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내렸다고 해서 이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그 사액서원으로 이제 중종이 내린 이름이 소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자, 처음 만들 때는 백운동 서원이라고 불리다가 중종이 어떤 이름을 하사했다고요? 소수라는 이름을 내리면서 네, 소수서원 이렇게 불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 저 1,000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대유학자 퇴계 이황 있죠? 자, 이황의 그 고향이 안동이죠? 자, 안동에 저 물이 굽이쳐 흐르는 마을 무슨 마을? 하회마을 들어봤어요? 가봤구나. 네. 하회마을에서 매년 하는 행사 무슨 탈 써요? 네. 자, 여기 이제 이황을 기리는 서원이 또 하나 만들어지죠. 이게 무슨 서원이에요? 도산서원. 자, 이렇게 서원이나 향약 같은 것들이 지방에 보급되고 생기게 되면서 이제 불교 색깔이 거의 완전히 지워지게 되고 16세기부터는 조선은 완벽하게 유교 사회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게 중종 때부터예요. 자, 그리고 인종, 명종 때는 자, 이 외척이었던 문정왕후가 힘이 강력했다 그랬죠. 인종의 외삼촌 그룹이랑 명종의 외삼촌 그룹이 권력 가지고 다툰 사건. 자, 이게 마지막 사화 을사사화. 자, 문정왕후는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 왕비였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열심히 후원하고 여기저기 절을 지었는데 신라 원성왕 때 봉은사라는 절이 만들어졌거든요. 혹시 들어봤어요? 코엑스 뒤에 봉은사 들어봤어요? 그 봉은사는 역사가 오래된 절인데 자, 요 무렵에 봉은사를 더 크게 만들어요. 문정왕후. 그 다음에 자기가 예뻐했던 스님을 봉은사의 주지, 봉은사의 최고 스님으로 임명한단 말이에요. 자, 문정왕후가 예뻐했던 스님이 보우라는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 보우를 심지어는 병조판서로 임명해요. 어? 스님이 왜 의사를 자, 난리가 났겠죠? 이거 사대부들 대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는데 자, 문정왕후는 어린 아들 명종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사실상 여왕 노릇을 하거든요. 왕비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밀어붙여요. 자, 대관들 막 유배도 보내고 하는데 자, 결국은 보우가 병조판서까지 돼요. 그렇죠. 할 줄 아는 것도 크게 없고 한데 이 보우를 자기가 예뻐하고 보우한테 힘을 실어준다고 이 보우를 병조판서로 임명된 거예요. 문정왕후 죽자마자 보우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유배 갔다가 사약을 먹어요. 뒤로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자, 문정왕후는 불교의 또 후원자면서 자, 이렇게 불교를 후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자, 돈을 어디서 마련했냐면 내수사라는 관청을 설치해요. 이 내자가 들어가면 왕실의 재산, 그 왕실과 관련된 거 할 때 내자가 들어가요. 뭐 내장전, 내수사 하면은 다 왕실 관련된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이 내수사라는 관청을 만들어서 여기 막대한 재산들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으로 걷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내수사에서 황해도 봉산 지역에 갈대밭을 다 내수사 소속 땅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내수사 소속이 되기 전에 그 갈대밭은 원래 그 황해도 봉산 주민들이 그냥 쓰던 곳이었어요. 자, 그 갈대를 베어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농사일만 가지고는 소득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아무튼 갈대밭이 딱히 누구 임자도 있는 게 아니고 갈대가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그 갈대를 베어다가 바구니를 만들어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 내수사 깃발이 그 땅에 딱 꽂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갑자기 그 황해도 봉산 주민들의 생계가 끊긴 거예요. 농사는 뭐 매번 지어봤자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자, 당시 그 막 관할을 습격하기도 하고 도적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이 임꺽정이라는 인물이죠. 임꺽정은 실록에는 임거질정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 질자가 사이시옷 발음으로 많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발음을 하면 임거정 이렇게 발음이 돼야 하는데 자, 일제강점기 때 홍명이라는 그 소설가가 이 임거정 혹은 임거정이라고도 불렸거든. 임거정 하면 조금 이름이 약간 약하다는 판단을 해서 이름을 좀 세게 바꿔 불렀죠.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임꺽정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임꺽정이 이 황해도 봉산 주민이었단 말이에요. 갈대를 못 쓰게 된. 자, 그래서 당시 그 명종이 재위하고 있는 기간 조선 정부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수도 근처까지 와가지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관군을 오들오들 떨게 했는데 결국은 관군에게 진압이 돼요. 자, 임꺽정을 토벌했던 사람이 토포사 남측은이라는 사람이었죠. 자, 장납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좀 알아두세요. 우리 세금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조세, 공물, 역이 있죠. 부담이 제일 컸던 게 뭘 것 같아요? 역. 컸는데 특히 컸던 거. 공물이 컸어요. 이게 뭘 바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맞아. 제주도는 귤. 뭐 그냥 이거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일원동에 뭐 사슴가죽, 뭐 수서동에 뭐 사과. 자, 이런 식으로 그 지역 특산물이 책정이 되면 정부에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만큼을 특산물을 일정 양을 계속 세금을 내야 돼요. 어, 공물을 내는 고생하는 같이 내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내는 거예요. 네. 토지세도 걷어가고 특산물도 걷어가는. 못 내면 이제 가나에 끌려가서 갇히거나, 그죠? 아니면 뭐 바로 노비로 전락되는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빚을 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걸 못 내게 되면은 더한 일을 하거나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뭐 매를 가서 맞기도 하고 가나에 가가지고 더한 고초를 겪게 되죠. 자, 근데 이 곡물이 부담이 가장 컸는데 자, 문제는 자, 우리 만약에 요 일원동 지역의 특산물이 사슴가죽인데 사슴가죽 10장을 나라에 내야 돼요. 자, 그래서 10장을 어렵게 어렵게 마련해가지고 이거를 그 관청에 있는 관리에게 가져다 냈어요. 자, 분명히 잘 준비를 해서 가져가서 냈는데 관리가 사슴가죽 상태를 보더니 이거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이거 가지고 왕실에다가 못 내. 다른 거 가져와. 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빠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렵게 구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구해야 되죠. 자, 근데 사슴가죽 10장이 어디를 봐도 이런 동에는 더 이상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 한 집마다, 한 호. 예. 자, 그래서 사슴 가죽을 10장을 다른 동네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사왔어요. 자, 다른 동네에서 구매했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있고 다른 동네에서 구매하니까 더 비싸요, 또.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관리들이 또 이걸 받아보고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자, 이리 와봐. 자, 내가,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사슴가죽 괜찮은 거 나는 곳을 아니까, 내가 대신 왕실에다가 이 사슴가죽을 낼게. 대신에 자네는 그 값만 나한테 주면 돼. 자, 사슴가죽 한 장에 10,000원이었어요. 이 일원동에서 나는 거는. 그러면은 10장이면 10만 원어치 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관리가 사슴가죽 대신 내준다고 해서 부른 비용이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을 불렀다. 자, 봐봐. 단순히 관리라는 이유로 관리들은 아무튼 그 관직에 있고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자, 백성들이 특산물 내는 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서. 그리고 자기가 대신 내는 거라. 자, 납부를 방해하고 자기가 대신 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방납. 자, 이 방납 때문에 아주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임꺽정의 난도 결국은 이 박납의 폐단에서 또 기인한 거기도 한데, 자, 요런 것들이 이제 16세기 명종 때부터 점점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박납의 폐단이 임진왜란 이제 지나면서 이게 나중에 개선이 되거든요. 선생님 봐봐. 자, 지역마다 어디는 딸기, 어디는 사과, 어디는 사슴가죽 다 특산물이 다르죠. 그죠? 자, 이런 것들 내는 과정에서 지금 박납이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원성이 잦아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부터는 다 다른 특산물을 다 똑같이 쌀로만 거둬요. 쌀이 돈처럼 쓰이던 시대입니다. 자, 특산물로 거두던 거를 이제 뭐로 거두게 된다고요? 쌀로 거두게 돼요. 자, 이 제도를 대동법이라고 불러요. 무슨 법? 대동법. 큰 대자에 한 가지 동자예요. 다 크게 다 한 가지로 통일하는 거예요. 뭘로? 쌀로 통일하는. 어. 조세는 쌀로 내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왕실에서 특산물을 구할 방법이 없어지죠. 원래 특산물을 받다가 이제 안 받게 되고 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특산물 대신에 받은 쌀을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한테 줘요. 그 다음에 그 상인이 시장 나가가지고 특산물을 사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들을 공인이라고 불러요. 공인은 나라에서 쌀을 받아가지고 시장 나가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는 상품을, 근데 쌀로 물건 거래하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겠죠? 쌀보다 뭐가 편해요? 돈이 편하죠? 자, 공인들이 한 번에 왕실의 수요품들을 많이 구매해야 되는데 쌀이 점점 불편해지니까 나중에는 쌀보다 나라에서 발행한 돈으로 이런 것들을 사고 판단 말이에요. 자, 박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행된 대동법으로 무슨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따라 읽어봐. 무슨 발달?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요건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이제 서원과 향약 같은 것들이 보급되면서 점점 조선 중기에 이제 유교윤리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학자들이 서원에서 공부하면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두 명, 1,000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퇴계, 이황, 5,000원, 율곡, 이이. 성리학은 세상을 나누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중화와 오랑캐.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봄에는 뭐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뭐 숲이 막 울창해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기라고 받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그 이치 이거를 리라고 받죠. 리. 자, 앞으로 나가면 이제 나가면 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치할 때 그 리자예요. 그리고 남녀, 상하, 존비.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나눠보는 구별하는 학문이 성리학이라 그랬죠? 네. 이황은 리와 기 중에서 뭐를 더 강조한 사람? 리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황은 무슨 론? 주리론. 이황은 리와 기 중에서 뭘 강조했다고요? 리. 리. 네.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이치, 눈에 안 보이는 그 이치를 더 중요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이치를 임금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임금한테 보여줬어요. 자, 성학 10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임금에게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황의 제자였던 강항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때 전북 남원성에서 일본군에게 잡혀가요. 자, 잡혀가서 이 사람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겠죠. 가족이랑도 헤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간양록이라는 책을 써요. 이 간양록은 예전에 한 중국인이 저 여진족, 만주족한테 잡혀가가지고 원래 자기 살던 터전에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고향을 결국은 등지게 되고 그 만주족에게 끌려가가지고 양을 치면서 수모를 겪었던 일 여기서 유래해서 간양이란 말이 유래했는데 강항도 일본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간양록이라는 책을 쓴단 말이에요. 강항은 이황에게 배웠기 때문에 성리학을 알고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성리학을 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황, 강항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율곡, 이이 자 이이는 저 우리 5만 원에 그려져 있는 누구? 네, 신사임당의 아들로 또 유명하죠? 그죠? 이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집, 오죽헌이죠? 이 오죽헌 어디 있어요? 강릉에 있죠, 강릉? 네. 강릉은 저 신사임당의 집이 강릉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이는 서울 사람인데도 어렸을 때 어디 살았다? 친가 외가? 외가에 살았단 말이에요. 아빠는, 그러니까 자랄 때 잠시 외가에 있다가 아빠 이제 만나러 또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직은 성리학 유교윤리가 완전히 뿌리 내린 게 아니죠. 이게 만약에 조선 후기였고 성리학적 유교윤리대로라면은 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저기 외가댁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특별한 이벤트 아니면은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는 오죽헌 강릉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게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점점 변하게 된다. 자, 이는 현실에 드러난 거, 이를 더 강조했다. 이 사상의 핵심은 현실에 드러난 문제들을 항상 개선하고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었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에 드러난 문제 바꾸는 거를 개혁이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개혁을 그치. 조선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경장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상의 핵심은 그냥 학문은 학문으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 항상 해결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이 사상의 핵심은 뭐라고요? 경장. 네. 자, 봐봐. 우리 1894년에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과거제도가 없어지고 조선이 근대화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개혁을 무슨 개혁이라고 하죠? 갑오 개혁이라고 하죠. 자, 근데 갑오 개혁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갑오 개혁이라고 안 부르고 이렇게 불렀어요. 갑오 뭐라고 불렀다? 경장이라고 불렀다.
이는 성리학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의 성학, 집요. 요 두 책을 구분하는 문제도 잘 나와요. 이황은 10도, 그림 그렸다. 이는 집중적으로 요약했다. 성학, 집요.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들한테 휴가를 줘요. 휴가를 주면 휴가 가가지고 그 책을 읽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자, 이걸 사가독서라 그래요. 사사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책 읽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집현전에 있는 그냥 그 딱딱한 책들만 읽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읽고 싶은 책도 좀 읽고 집에 가서 재충전해라 해가지고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에게 세종대왕이 주던 휴가가 사가독서라고 하는 건데 이때 선비들이 그 집에 가기도 하지만 또 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책을 읽는 공간이 있었어요. 용산 지역에 서호독서당이 있었고 자 지금의 너희 혹시 동호대교라고 들어봤어요? 동호대교 들어봐서 한강다리 중에서 동호대교를 압구정동 들어봤죠?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에서 했었죠? 압구정동 강남에서는 압구정동 쪽이고 압구정동 쪽에서 동호대교를 건너면 저기 옥수동 금호동 이런 동네가 나와요. 혹시 들어봤나? 지하철역 옥수역 금호역? 네, 정말 잘 모르는구나. 자, 그래서 아무튼 동호대교를 건너게 되면 그런 동네가 나오는데 그 동호대교란 이름 그리고 금호동 여기 다 호자가 들어가죠. 예. 그 동호대교, 뭐 금호동 그 동네에 동호독서당이 있었어요. 이 동호독서당에서 이이가 여러 학자들이랑 질문하고 답한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무슨 책이다? 동호문답. 동호대교, 옥수동, 금호동, 동호독서당. 자, 아직 그 곡물제도가 있을 때 이이가 최초로 이 얘기를 해요. 특산물 거두는 거잖아요, 곡물은.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특산물 대신에 뭐로 거두자? 쌀로 거두자는 얘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율곡이에요. 자, 여기서 미는 무슨 미자일까요? 쌀 미자라는. 그리고 훗날 이 수미법이 뭘로 실현된다? 대동법으로 실현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 쌀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거둔 쌀을 공인에게 줘가지고 특산물을 사오게 하는 거. 잠깐 쉬었다 할게요.